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이 기록한 상구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데 이렇게 인용을 할 것인가, 또 중국이 기록한 그러한 상구사가 과연 진실만을 기록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그런 의구심에서부터 출발해서 중국 상구사를 제대로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 역사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만으로 이것을 중국사를 평가해보는 것은 너무나도 무리이고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 역시 의구심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중국 상고사에서 해석에 오류가 있었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두 번째, 중국의 고대사는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답정너식 중국 고대사라는 제목으로 달았고요. 우리 유물의 지향점, 우리는 고대사에 대한 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 기록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유물에서 나타내는 그러한 고대사의 인식이 어떠한 것인가, 또 유물의 형태나 거기에 기록된 문자들이 고대사에 관한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네 번째 결론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0월인가요? 그때 제가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중국 청동기 특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심이 있게 제가 현장에서 보다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청동기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물이 있고 그 밑에 부분에는 이렇게 설명이 짧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옮겼는데요. 그 내용은 상나라 세발 술잔 중에 그릿의 양쪽에 모두 새의 꼬리를 닮은 것을 각이라고 하는데, 종종 세발 술잔 대신 나팔 모양 술잔과 세트로 발견됩니다. 소머리 모양의 손잡이가 세로로 붙어 있고 그 안쪽에 천민부경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천민은 만든 사람의 성씨이고 부경은 아버지가 경일에 사망하였다는 표시입니다. 천족은 황제의 후예를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천민, 하늘천, 맹꽁이 민, 아버지 부, 요거는 십간,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할 때의 그 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민, 부경 이렇게 했는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망한 그 날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족, 천족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족은 또 더군다나 중국이 아니라 한민족이 천족입니다. 굳이 천족을 따진다면, 왜냐하면 한민족의 시조는 신농 임금님이고 이분의 토템, 이분의 상징이 불임금의 상징으로서 태양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분을 하늘천, 또 천신, 또 자기네들 사전에서도 보면 신이라고 써놓고 천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하나님 신 이런 뜻이죠. 그러면 천족이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면 이것은 불임금, 신농 임금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직계자손은 바로 한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벌써 천족은 황제의 후예를 가리킨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황제는 하나님 불임금님의 따님이 되는 뉘조와 결혼을 해서 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다른 말로 일컫기를 토덕왕이라고 합니다. 토덕왕은 흑, 덕을 본 임금이다, 이런 뜻인데, 이건 고대의 글자에서는 흑과 여자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한 민족의 시조가 되는 것이고 이 천족이라는 것은 황제가 이 사돈 쪽으로서 신농 임금님의 따님의 남편, 즉 우리에게서는 사위가 된 그 황제의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이 내용을 거꾸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의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은 이 부경, 이 천간이 기일이다, 사망하신 날짜다 하는 그러한 표시인데 과연 그러한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설명에 그 전시된 내용에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반적인 그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었고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이 돌아가신 날짜다, 기일이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굽다리 안쪽에 이건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미음, 네모로 이렇게 되어 있고 부정 글자가 있습니다. 이때 정이라는 것은 중국인들이 읽는 그 발음이지만 우리는 부주, 구술주, 둥그런 것, 해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지는 못하지만 읽지 못하는 이 부분은 이 청동기를 만든 사람의 성씨이고 또 아버지 정이라고 읽는 우리에게는 알이나 구술주자인데요. 그래서 아버지 알은 아버지가 정일에 사망하였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상나라 때 산동 지역에 대규모로 거주하던 시족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사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시루와 솥을 위아래로 연결해서 벼와 조 등 음식을 찔 때 사용한 청동기입니다. 다리에 솥불을 가진 동물 얼굴 무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아화부정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화는 만든 사람의 성씨이고 아는 무관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정은 아버지가 정일에 사망하였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이라는 것을 사망한 날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부관, 무관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 경 이런 그 다음에 또 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망한 날짜, 기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또 보면 이 부신 일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에서도 부신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신일에 사망하였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일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그 없는 또 다른 표시, 바로 요 다른 청동기에 이런 표시가 있는데 이것을 죽려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기에 익이라는 글자인데 실제로는 익이라고 읽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가지고 죽으로 읽었다는 것은 본래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어떤 직관으로 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뚜껑에 중녀라는 글자는 만든 사람의 성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앞에서 설명드린 그 청동기를 보면 대체로 천간이 되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 고대에 이 천간에 해당되는 이것을 돌아가신 날짜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례를 든 것은 이 천간에 관한 이것 중에서 세 가지만을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기라든지 무라든지
또 이 병이라든지 을, 갑, 또 여기에 임, 개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동기가 나왔을 때 분명히 여기에서도 이분들의 이름자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사망한 날짜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러한 것을 제가 여러 번 봤고요. 그러나 그것은 기일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것이 그때 당시 선인들의 시칭, 그 개인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떠한 분이다. 또 어느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또 이분의 업적은 무엇이다 해서 그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단서를 가지고 그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산동 일대에서 발견된 그 고대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간에 해당되는 이 표현들이 사망한 날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자, 여기 두 번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계자입니다. 이 계자가 사망일이라고 한다 하면 이 아버지 학렬에서 무려 4분이 같은 날 사망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일인지 한번 아시는 분이 확률을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때에 가면 또 이분 말고 다 형님 뻘이 되는 이 족보 중에서 2분이 역시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아버지 때에서 또 자식 때에 이르는 이 6분이 다 계라고 하는 그 날짜에 사망했다, 이렇게 기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앞에 예를 들었던 그 정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는 것은 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한자로는 해라고 하고 우리는 날일이라고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한 분, 이 2분, 이분은 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동시에 같은 날짜에 사망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참 이 명문으로만 볼 때에도 이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 그 실제로는 기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라고 읽어야 맞는 것인데 어쨌거나 여기에도 한 분이 있는데 대조일사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글자로 하나, 둘, 세 분입니다. 여기서도 같은 형제 중에서 할아버지 형제 중에서 세 분이 동시에 같은 날 사망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또 여기서 보면 또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에 을이 하나가 있고 할아버지 학렬에 을이 하나가 있고 또 이쪽에 또 할아버지 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같은 날짜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칼, 세자로에서만 해도 이 정, 그 다음에 기라고 읽는 이 글자, 그 다음에 을, 또 개, 특별히 또 개는 더 심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기일로 될 그런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본다면 이건 뭐 거의 로또 당첨 확률이 아닐까,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게 사망일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날짜에서만 그렇게 나온다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무려
기, 정, 을, 개 해가지고 여기에서만 4개의 성씨가 이렇게 2분 이상이 같은 날짜에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중국 학자들은 설명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청동기 전시회에서 정일에 돌아가신 것을 나타낸다. 이 말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것도 족보이고 또 이분이 장가를 가면서 자기의 친정과 또 자기의 장인 장모가 되는 그 족단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어른의 그 족보를 여기에 새겼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신자입니다. 이것은 모계 시대에 그 장가를 가는 그 뉘조 집안의 이 2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할아버지 알씨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알씨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장가를 가기 때문에 장인 장모가 이 그릇의 안쪽에 들어가게 되고 또 자기가 친정에서 또 장가 가는 그쪽이기 때문에 친정은 이제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버지 알씨와 할아버지 알씨와 아버지 계씨 이 사람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역삼각형 제 기라고 보통 읽지만 이건 사라고 읽어야 그때 당시로서는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작은 어머니에서 태어났다. 고대 모계 사회에서는 큰 어머니와 작은 어머니 2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할아버지 알씨는 바로 2분 중에서 항절이 높은 2분이 될 것이고 또 계씨는 아마도 이 4분 중에서 순위가 높은 2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동기 전시회에서 설명한 그 정이라든가 또 다른 글자들은 경이라든가 이런 글자들은 기일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족보, 초기 형태의 족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2분을 이렇게 보고 그때 당시에 모계 사회의 형태를 운영 시스템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은 계시입니다. 자, 이 계시도 아버지 계시도 4분 중에서 바로 이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간에 들어가는 것은 기일이 아니고 이 청동기를 만든 이분을 기준으로 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나타낸 것이다. 곧 인척관계를 여기에 표현한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아버지 부신 했던 것처럼 여기에 보면 여기 역시 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일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아버지 신씨, 아버지 알씨, 아버지 계씨 이것을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있는 해석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중국의 고대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갑골이나 금문이나 이것을 여전히 제대로 읽고 있는가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하나의 사례를 보신 것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해석이 통용되는 그러한 중국사에서 그들이 복원한 고대사를 과연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출간된 고일강의 논문집 고사변이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의고학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고학파라는 것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전해온 중국의 고대사를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문헌 실정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자세는 이러한 자세는 과거의 역사 기록에 순응하는 전통적이고 고질적인 태도에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의고학파는 사마천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는 등 극단적으로 중국 고대사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동 기물에 있는 금문과 또 갑골문 이러한 것이 새롭게 발굴되고 또 이렇게 재해석됨으로써 문헌 기록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극단적으로 중국 고대사를 부정했지만 뒤에서는 약간의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본적인 의고 학파의 자세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금문과 갑골문을 통해서 고대 문헌의 역사는 거짓과 진실이 혼합된 원석과 같고 우리에게는 거짓을 걸러낼 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사의 해석은 고힐강을 시조로 하는 의고학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상고사에 대해서 당연히 답정너의 성격을 띠게 되어 고대 문자 기록의 해석과 연대 추정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의고학파는 고대사에 대해서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는 상나라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 왔는데 이 금문과 갑골문을 통해서 상나라까지는 양보를 했지만 또 계속되는 그런 해석을 통해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자 하지만 이것은 극구 신중하다고 할까 거부하는 그런 입장을 여전히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정너 그러니까 이 상나라 이전의 기록도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그냥 상나라의 기록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역사와 맞지 않는 엉뚱한 해석이 중국사의 복원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그러한 장애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그 점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나라 이전에 하나라가 있었고 또 하나라 이전에 고조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탁본으로 보는 그러한 그 고대의 금문과 갑골문 여기에는 중국 학자들이 여전히 해석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초기의 그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자신들도 이해를 할 수 없고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숙제로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굴된 그러한 금문과 갑골문이 과연 몇 프로나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해석이 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30% 이상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나마 또 해석을 했다고 하는 것도 앞에서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한 또 논리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유물입니다. 우리의 유물 속에는 드물지만 고대 상형문자가 시작되는 최초의 글자가 우리 유물에 고스란히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다시 중국의 금문이나 갑골문을 해석할 수 있는 잣대로 삼을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서 나타나는 서토에서 나타나는 그 유물의 금문과 갑골문이 남의 역사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참으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조선 시대만 해도 그때에 약 3천여 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하고 또 주나라가 천하를 제패했을 때에도 그때의 나라 숫자가 약 800개 정도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는 상당히 많은 민족들이 각각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서 운영을 해오다가
그것이 점차적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인구가 늘고 이리 하면서 서로 정복을 하고 또 이렇게 연합하기도 하고 이리 하면서 이 나라가 점점 커지고 나라의 숫자는 적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중국사가 한족만이 주인이 되었다. 이런 식의 역사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더라도 중국 사회 절반 이상은 이민족이 소위 말하는 한족이 아닌 이민족이 지배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마천이 한 나라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왜곡되게 해석한 것이 사마천의 사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고학파의 등장은 한국사의 복원에도 반면 교사가 되는데 의고학파처럼 또 우리가 우리 역사 유물 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파고들다 보면 우리의 역사의 진실이 그 유물 속에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중국 고대사가 왜 믿을 수 없는가? 그것은 답정로의 역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중국의 역사를 믿을 수 없게 만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이것은 의고학파의 입장을 여기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또 이 의고학파가 출현한 이후로 중국에 미친 그 영향력이 지대해서 지금까지도 중국의 역사학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의고학파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고힐강은 중국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중국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네 가지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그 타파 대상은 종족의 우상, 윤리의 우상, 정치의 우상, 학술의 우상 이렇게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족의 우상이란 무엇이냐? 중국인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는 다원적 기원이 여럿이었는데 그 민족 개념이 희박해진 시대, 곧 춘추 시대 말기부터 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단일 민족 기원설로 변화가 되면서 삼황오제의 그 시대가 되었고, 그러나 이것이 중국사의 본질을 해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삼황오제의 역사는 해체되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윤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봉건 사회를 지배에 관한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 고대에 지배했던 그 지배계층, 특히 또 황제, 임금들은 도통설이 실제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통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비스러운 인물로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 대해서 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어떤 임금은 신령스러워서 태어나면서부터 신령스러웠고 또 덕이 있었고 신통했다. 이런 그 찬양을 보다 보면 이들은 본래 일반적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또 다른 차원의 초월자가 아닌가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공자, 맹자를 비롯한 그 유교적인 사상 체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천 년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계몽적인 해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타파되어야 될 관념이다. 이러한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정치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고대의 제왕들이 다스렸던 그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것이 점차적으로 전국 시대로 내려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지배하고 전쟁을 하고 해서 어지러워진 이 세상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노, 맹자, 순자, 예기 이러한 소위 경서 여기에 한나라 때에 일어난 오행설과 삼통설이 결합이 돼가지고 후대의 지배관념을 고대의 역사
곧 이것을 전설이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고대의 그 역사의 해석을 투영했다는 것입니다. 즉 유교적인 시각으로 고대사를 재구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다시 역으로 한나라 때에 또 그 이후에 제왕들은 바로 고대의 그 사망 오제들이 가졌던 도통과 신령함과 뛰어난 능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너들은 그대로 일반 백성들은 무조건 따르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러한 관념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비판 정신이 사라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이미 정해진 계급 사회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학술의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그 고대사를 신화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그 신화 같은 고대사가 유교 경전의 해석과 맞물려 가지고 본래의 고대사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이러한 유교 경전이 해석이 되면서 이러한 기록물들이 정치 권력과 결합이 되고 또 경서가 됨으로써 권위를 갖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인식이 유가학파에 의해서 확장되고 신비화되면서 2000년간 중국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함으로써 결국 중국인의 인식세계는 경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일강은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경학, 소위 말해서 유교적인 경서, 이러한 해석은 과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경학은 성인의 도를 전제로 한다. 즉 도통설이죠. 평범한 사람은 도통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고대사에 기록된 그러한 제왕들은 그러한 도통한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응해야 되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었고, 경학은 또 더군다나 소수계층이 독점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배 권력이거나 또 힘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그 중에서도 권력이 있는 소수계층에 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때 당시에 나라를 움직이는 주체 세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경학을 존중하는 한 일반 백성들은 이 경학에서 또 유교적인 그 논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통적 경학이 과학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힐강의 인식은 유교는 미신의 대명사요, 공자는 우상의 대명사,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현존하는 고서나 옛날의 역사는 거의 한나라 때에 편찬되고 정리되었고, 한나라는 경서를 극단적으로 정치화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고대사는 이 한나라 시대 이 무렵 때 형성된 것을 그대로 우리가 전승한 것으로 본래 역사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역사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정말로 시급하다. 그러나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거위존진, 잘못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러한 진실된 태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의고학파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에 의고학파의 자세가 만능은 아니고 또 그들이 반드시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에는 극단적으로 중국의 고서, 이 기록들을 부정을 했지만 그 새로 발굴된 금문이나 갑골, 여기에 기록을 통해서 진실한 면도 상당히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물의 지향점, 다시 말하면 우리 유물, 특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사만시대 이전에 그러한 그 기록들, 또 그러한 그 유물들,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대사의 인식, 이러한 유물을 남긴 우리의 선조들의 인식은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물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해경의 조선, 배구전의 고죽국 기록, 즉 산해경의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산동과 바레만을 낀 일대의 조선이 있었고 하나님이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독 이것으로서 나타나고 이미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배구전에 나타난 고죽국 기록, 이 고죽국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의 본래의 땅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개토대왕 거기에 호우에 나타나는 정자를 추적하다 보면 이 고구려의 그 선조가 백익이었고 또 이분의 자손들이 이렇게 소국으로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진나라 목공 때에 또 백리해가 큰 역할을 해서 진나라가 천하를 제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고 이후에 그 자손들의 행적이 불투명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죽국에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이것이 듬성듬성하지만 흐름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산해경이나 고죽국 기록이나 또 그 밖에도 많은 그러한 여러 기록들을 보면 한민족의 그 뿌리는 지금 압록강, 두만강 이남이 아니라 산동 일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유물 속에서 이사지 왕두나 백제의 남건영 목간, 광개토대왕 호우, 또 우리 민속의 아리랑 또 등등등 해가지고 이러한 모든 그러한 내용들은 전부 한민족의 시조가 누구인가 이것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대 유물과 민속은 한결같이 천신 하나님과 삼신을 지향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유물이 지향하는 고대 문자와 도형, 실제 우리는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문양이나 도형으로 보았지만 실제로는 초기의 상형 문자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문자와 도형을 소급하면 한민족의 출발은 소토의 산동과 발해만 일대였다. 그것은 광개토대왕 호우의 열십자와 우물정자를 통해서 추적을 해보면 그렇게 나타난다. 또 고대 청동 기물은 우리의 족적이 남아있으며 진나라의 기록은 진나라가 한족과 동일시할 수 없음을 증명한다. 즉 신포라든지 또 혁사 만화 이러한 것들 이것은 고대의 화폐, 최초의 화폐에 보면 바로 천독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시칭, 그 신자가 화폐에 남아서 청나라 때까지 전달되고 있음을, 전승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목공 때, 즉 정백, 백리해가 진목공에게 등용이 되면서 거기에서 천하를 금성천리를 제패해서 춘추 5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강성해지게 되었는데 그때의 진목공이 남긴 금문에 보면 혁사만하 혹은 혁사만방 이 두 가지를 여기저기 청동 금문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만스러운 하족, 다시 말하면 황제의 자손이 되겠죠. 그 자손들을 갖다가 정벌하라, 지배하라, 다스리라 이러한 화하족에 대한 강력한 반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의 고대 초기에 거기에는 한족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헌이든 또 금문이나 갑골문이든 여기에 한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고문헌과 상형문자를 통해 복원한 고대사의 오류를 수정하고 한민족사를 회복시키는 해독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즉 이것은 중국이 바단풍하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바단풍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바보스러운 억지스러운 그러한 역사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한 처지를 면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유물과 고대의 그러한 기록들이 절대로 중국만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러한 우리 역사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그러한 소중한 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끊임없이 그러한 우리의 상고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서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 역사 인식은 중국은 중국이고 우리는 우리로서 5천년을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어리석은 인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인정하는 중국 문헌이 전해오는
그러한 고조선이 산동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부정을 해야 할까요? 또 거기에서 발굴되는 그 유물 속에 그때 당시에 족보들이 들어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는 부정을 하고 외면을 해야 될까요?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자, 여기에 예를 든 이것이 바로 진나라 목공 때 진, 혁사, 만, 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진나라, 진목공은 자손들에게 유실을 남기기를 야만스러운 하족을 정벌하고 지배하라 이렇게 남겼고 그 이후로 이것을 성취한 사람이 진시황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진시황은 하족이 아닙니다. 이상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고대사는 고대 상용문자 해석상에 모순이 많다. 이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해야 되겠습니다. 중국 고대사는 부정론자들에 의해 상한선은 주나라에 멈췄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 1000년 이상 올라가야 한다. 또 단대공정으로 나름 고대사 부정론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데 성과를 보였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까지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형문자의 해석상 모순은 여전히 남아있다. 초기 금문과 갑골문의 해석률은 매우 저조하다. 즉, 그 초기 금문, 초기 상형문자로 올라갈수록 그 글자의 숫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문자가 시작이 되어서 후대로 갈수록 점점 글자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 상형 문자를 해석하지 못하고 단지 그냥 이런 글자가 있다. 이렇게 그 형태만 이미지만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한 수준의 글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고대 금문 그 탁본집을 보시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학계는 마치 제야사학과 강단사학이 대립하고 따라서 우리 고대사의 원상 회복에 장애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중국에서도 역시 노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것을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그러한 것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를 회복함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유물 속에 나타난 고대사 또 우리의 선조 인식이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